이건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유학생 한 명이 한국에서 겪은 수많은 작은 순간들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날, 템플스테이에서의 새벽 명상, 벚꽃 아래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인천공항에서의 눈물. 안네 슈미트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는 제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네 슈미트, 독일 베를린 출신 대학생입니다. 저는 질서 있는 개인주의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땐 줄을 서고 시간 약속은 생명처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예의로 여기는 사회였죠. 나도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내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내 스케줄과 효율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성숙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다소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미국이나 영국을 선호했지만 프로그램 배정 결과에 따라 서울대학교로 가게 되었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저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고 넓은 터미널, 깨끗하게 반짝이는 바닥, 자연광이 쏟아지는 천창 아래에서 안내판에 독일어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약간 당황했어요. 독일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언어이긴 하지만 보통 관광국가가 아닌 이상 독일어 표기까지 준비된 곳은 흔치 않거든요. 짐을 찾고 나가던 길, 공항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잠시 멈춰 섰어요.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거든요. 특히 도움을 제안하는 친절은 사적인 공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선 공공장소에서조차 다정함이 기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지하철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어요. 누가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도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무리도 없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고장인가 싶을 정도로 텅 비어있는 좌석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노약자석은 반드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걸요. 그 순간 나는 독일과 다른 질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질서는 법과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질서는 배려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던 거예요. 안에 현금도 있었고 학생증, 여권, 사본까지 들어있던 소중한 지갑이었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던 그때 한국인 친구 민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택시회사에 전화해 볼게. 차 번호 기억나? 그녀는 이미 앱을 통해 호출한 기록을 찾아 기사님과 연락을 시도했고 몇 시간 후 기사님은 제 지갑을 들고 학교 앞으로 오셨습니다. 지갑을 내밀며 그가 웃으며 한 말. 학생이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잘 돌려드리는 게 맞죠. 그 한마디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옳은 일을 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에 나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한국은 나에게 신뢰의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법과 처벌보다 더 깊은 사람 사이의 믿음. 이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광장시장에 갔던 날 친구가 추천한 순댓국집에 들어서자 아주머니는 외국 학생이지? 국물부터 먹어봐 하며 웃으며 국자를 들고 오셨어요. 음식 맛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 눈빛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하려다 실수로 지갑을 꺼내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주변 상인 몇 분이 동시에 일어나 주워주시며 괜찮아, 이런 일 다 있어 하며 웃으셨어요. 시장을 나서려던 순간 아주머니는 김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날 때 하나씩 구워 먹어.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친절을 경계하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며칠 뒤 리포트를 쓰느라 늦게까지 카페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책상을 정리하려 하던 찰나 직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필 더 필요하세요? 콘센트는 저쪽에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상업적인 태도도 영업 멘트도 아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이 아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수진이 한강 피크닉을 제안했습니다. 치킨을 시켜놓고 돗자리에 앉아 도심 속 여유를 즐기던 중 옆 가족이 떠나며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남의 것도 같이 정리해? 내가 묻자 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동체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윤축로. 조용히 걸으며 음악을 듣는 사람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고요함이 흐르는 풍경.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봄비가 내렸던 날, 우산이 없던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한 여성이 말도 없이 자신의 우산 반을 씌워줬습니다. 조금만 가면 지하철이에요. 같이 가요. 그녀는 이름도 묻지 않고 목적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다가 지하철 입구에서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 짧은 동행은 제게 정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경험. 템플스테이트. 산속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법당에서 조용히 명상하던 그 시간. 스님은 말했습니다. 절할 때마다 하나씩 번뇌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절을 하며 내 안에 쌓여있던 압박감을 꺼냈어요. 하버드 진학에 대한 강박, 부모님의 기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걸 내려놓고 나니 몸은 무거운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어요. 공양 시간, 4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먹고 마지막엔 그릇을 씻은 물까지 마시는 절차는 경이로웠습니다. 남김없이 먹는 것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예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 전 나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 천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존된 이곳에서 나는 문명의 깊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가이드는 말했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신라 시대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던 곳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 교육 속에서 이런 사실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철학을 가진 나라였구나. 서울로 돌아온 뒤 수지는 나를 홍대에 데려갔습니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진 젊은 창작자들, 거리에 넘치는 에너지. 카페에서 만난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은 숨가쁘지만 매일이 실험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작이야. 학기가 끝나고 나는 한국어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낯설고 작은 나라로 여겼지만 지금은 제게 가장 넓고 깊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 대표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나는 내 텀블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위엔 하버드 로고보다
친구들이 적어준 한글 메시지들이 더 눈에 띄었어요. 또 와요 안내? 잊지 말고 연락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번엔 유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독일 유학생 안내? 다시 한국을 선택하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 교환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졸업식 날 학위를 받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의 선택으로.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공항 직원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답했습니다. 네, 저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기업에 입사하여 첫 출근을 하던 날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 15층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분주히 움직이는 도심의 풍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심스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팀장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내 씨 이제 우리 팀입니다. 편하게 지내요. 다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업무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회식 문화는 낯설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속 힐킬까 어떤 뉘앙스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 깃든 정이라는 감정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저에게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내 씨, 한국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같이 즐기면 됩니다.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팀원으로 봐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동료들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가벼운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안내 씨, 오늘 옷 색깔이 정말 봄 같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업무 이메일 한 줄의 표현 차이로 오해를 산 적도 있었고 지하철을 잘못 타 길을 잃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일부 앱 사용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첫 한국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낯설었고 어색했지만 결국 적응했고 성장했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한강을 자주 찾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머리를 비우고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이 도시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제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들고 한강에 앉아 있으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외국분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저 한국 사람 다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온도였습니다. 독일의 삶이 차갑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저에게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익숙함보다 낯섦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타인 속에서 제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저를 필요로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 유학생 시절 머물렀던 하숙집 근처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이 도시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진짜 그렇게 좋아? 나도 한번 가볼까 고민 중이야.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직접 와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문화를 동시에 품은 사람으로서 두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삶의 중심이며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하루하루가 익숙해지는 속도만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정도로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저를 구성하는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다 말하긴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빠른 보고 속도와 회의 시간에 주어지는 눈치 싸움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배려와 유연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팀장님은 언제나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고 상사는 제 실수가 있더라도 이건 처음이면 누구나 어려워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나라에서 혼자 버티는 이방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일과 삶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소소한 점심 식사, 저녁 회식에서의 진솔한 대화, 생일날 받은 손글씨 카드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정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퇴근 후 팀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맥주 한 잔과 함께 이어지는 노래와 춤. 처음에는 그저 사교적인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격식 없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요. 그날 팀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내 씨, 처음 왔을 땐 걱정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여기에서의 생활 행복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이곳이 제 삶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감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으며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문화적 오해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식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갈등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조율하고 배려하는 방식이 더 익숙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저 역시 점점 더 말을 고르게 되었고 듣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언어 습득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저는 서울 근교로 소소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남산 둘레길을 걷거나 경복궁을 다시 찾고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한옥의 지붕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이 나라에는 속도가 아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깊이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독일에서 가족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삶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도시, 이 사람들, 이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왜 이곳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내야, 우리 이번 여름에 너 보러 한국에 갈까 하는데 괜찮겠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저의 삶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몇 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부모님과 남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중한 눈빛으로 저를 살폈고 어머니는 익숙지 않은 공항 환경에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한국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엔 역사가 살아있구나. 어머니는 한식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 조미료 맛은 처음이야. 그런데 너무 조화롭고 부드러워. 불고기 비빔밥, 잡채, 김치전. 모든 식사가 하나의 문화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왜 언니가 이곳을 좋아하는지 알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시절 큰 감동을 받았던 그곳. 부모님을 데리고 같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촛불 하나를 바라보며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흐르고 어머니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 이제 알겠어. 며칠 후 가족은 독일로 돌아갔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기억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낯선 나라에 적응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와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한국 기업 문화는 어때? 한국에서 자취하기 힘들지 않아? 진짜 그렇게 사람들 친절해? 저는 이제 짧은 대답 대신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너처럼 나도 직접 느껴보고 싶어.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존재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는 낯선 이의 손, 편의점 점원의 환한 인사, 동료의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이름은 서울이고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저 이곳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회사의 새내기였고 한국어도 어색했으며 지하철 노선도 자주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익숙한 출근길로 걸음을 옮기고 점심 회식 자리에서는 동료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단골 편의점 점원의 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동료가 남긴 간식, 퇴근 후 혼자 걷는 한강변의 불빛들. 그 모든 것이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도는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과로, 문화, 외국인에 대한 관료적 절차들. 저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그런 문제들을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제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무조건 아름답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친구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과로하는 나라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아.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감과 함께 해내는 문화도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또 한국인 친구들이 유럽은 여유롭고 좋겠다라고 할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느리고 답답할 때도 있어. 한국의 속도엔 그만한 장점이 있지. 그렇게 저는 두 세계를 오가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내 씨,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방인이 아닌 우리라고 불러준 순간이요. 그때 저는 이 나라가 제게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이어가기로 그리고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주었고 SNS에서는 독일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언어 표현부터 전통 의식, 식사 예절까지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에 의미를 느꼈습니다. 가끔 외국인 친구들이 제게 말합니다. 안내, 너는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함께 보려는 거야. 이제 저는 한국에서 2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 독일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외롭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다음해 봄, 저는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비영리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두 개의 창,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누군가의 시야를 넓히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 너머의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다정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2025년 봄, 저는 마침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받는 순간 담당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제가 이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에서 외국인 신입사원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처럼 어색하고 긴장한 눈빛을 가진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느낍니다. 나는 이제 다리가 되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유럽인들과 유럽에서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식 조리법, 직장 문화, 예절과 언어 차이, 실제 생활 꿀팁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종종 달립니다. 안내, 당신 덕분에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서 당신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한강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이 되었는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거창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사람을 배웠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으며 낯선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빠르고 때로는 버겁고 불완전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걸어주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안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행복하세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다리가 되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겠습니다.